이 책 어려운 책도 좋지만 정말 좀 좋은 책들은 되게 쉽잖아요. 이게 쉬운 말 어렵게 쓰는 사람이 제일 싫고 본래 왜 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을 수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이거를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도 막 어떤 학문적인 명예를 추구하려고 쓴 책 같지 않고, 그렇다고 또 대단히 인기에 영합하려고 쓴 것 같지도 않고, 비교적 이렇게 담담하게 써서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고마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걸 하는데, 아무튼 뭐 프롤로그에서도 인간은 불완전한 기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불완전함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 중에 우리가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걸로 알 수 있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5가지 요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전략, 이런 4가지,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5번째가 이제 로맨스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6번째, 그리고 게으름이나 이렇게 뭐 미루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 7번도 역시 의지력이 모두가 다 나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8번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방법에서 하는데, 여기서 끝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다 미루기 대마왕이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미루기를 극복하는 팁이 있으시면 나중에 토론할 때 한 번씩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8장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나만의 팁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나만의 내가 아무리 뭐 슬픈 날도 내가 그거 하고 나면은 좋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면 뭐 1장에서는 그 FBI 행동심리학에서 이 비언어적 어떤 그런 해석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감성 지수를 높여서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예민한 거하고 둔감한 거에서 대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눈치라고 하는 거죠. 이 눈치라는 말이 제가 어디서 봤던 거에는 눈치라는 말이 한국어의 아주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눈치라는 말을 이 영어로나 일어로나 다른 나라 말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직장에서도 제일 예쁜 친구가 눈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좀 신입이 들어왔으면 좀 눈치껏 좀 해주지.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일단 상대방의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를 가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파악한 게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에 대한 거에서 첫인상은 6초면 해결되는데, 이때 걸음걸이라고 하는 게 몸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걸음걸이가 중요한데, 아무튼 사람들한테 나를 평가받을 때 몇 가지가 중요해서, 첫 번째 옷차림,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하고, 두 번째 걸음걸이가 중요하고, 세 번째 이 행동의 자연스러움인데, 저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강도나 폭력 범죄자의 어떤 그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한 신발과 옷차림으로 여행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옷차림에서도 뭐 너무 과하게 치장하는 것도 또 너무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여기서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이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막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허접하면 나는 괜찮지만 이제 상대방이 또 혹시라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 내가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게 옷을 입어라는 진짜로 이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통 온도계를 높여라. 그리고 표정, 여기서도 표정이라고 하는 게
그 지난주에 그 과학 콘서트에서도 그 웃음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언어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표정이라는 게 이렇게 집에 오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집에서는 별로 이렇게 웃지 않고 똑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거 또 있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저자가 해주려고 하는 거는 호감을 할 때 몸이 기울게 된다. 그래서 어떤 표정의 변화보다 이 몸의 기울기를 보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호감도를 갖고 있는 거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소통의 온도계를 다뤘자. 그다음에 자아 인식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직감을 알고 반성 능력을 갖자라고 하는 어떤 자아 인식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의심하는 능력이나 소심함은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본능의 하나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나 그걸 할 때 맥락적 사고를 해서 전후를 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 맥락적 사고에서 관찰, 분류, 분석, 탐색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좋다라고 해서 보통 습관적 행동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 캐치해내나 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서 40페이지에 보면 통찰력 이코르 관찰 플러스 분류 플러스 분석 더하기 탐색을 자아인식과 이성으로 잘 분석해내면 이게 통찰력이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각 장마다 맨 끝에 이 재밌는 그림으로 그 장의 내용을 전부 다 해주고 있는데 이 그림만 이해해도 이 전면에 그 자아인식과 이해심이 이 나누기 해줘야 될 것이고 이 관찰, 분류, 분석, 탐색이 같이 더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게 각 장의 끝에만 봐도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피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거를 이 사회생활에서의 중요한 그걸로 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피스는 이 앞에 포지티브, 긍정적인 생각, 인게이징, 몰입, 그 다음에 오센틱, 진실성, 커넥션, 엠퍼시 5자를 한 건데요. 첫 번째로 상대방한테 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가짜 웃음, 진짜 웃음에 대한 것도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불안을 느끼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언어 상대주의라고 해서 53페이지의 표 같은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소통할 때 진짜 몰입이 제일 중요하죠. 막 이게 계속 부산스럽게 핸드폰을 보거나 딴 데를 쳐다보거나 그러면 정말로 이 호감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잘 하려면 개방적인 태도나 호기심을 하는 것, 또 표정이 풍부한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진실성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3V가 중요해서 버벌, 어조, 그다음에 표정이나 몸짓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여간 너 자신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또 재밌는 실험이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간격이 700ms를 넘으면 그 말이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700ms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결에서는 사람에선 누구나 다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 하는데 이 6단계 검사도 굉장히 이 유명한 검사라서 지난주 책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 공감을 하는 거에서도 감정이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든지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금방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공감의 핵심은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피스, PEACE 해서 이 5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72페이지 그림으로 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챕터 3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집짓기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대화의 예술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항상 좋은 대화는 사실 느낌으로 낳는다. 했던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느낌을 잘 남길 수 있게 하는가 해서 그 느낌이라는 것이 진짜로 마치 집을 짓는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소통의 박자를 맞추라는 거 하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참 이게 좋은 호감으로 한 거였었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면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박자를 맞추자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지형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도 다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건물을 그 다음에 비로소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보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명언들 해놓은 게 저는 참 이 책에서 참 마음에 드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89페이지에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모두 한정판이다. 갑자기 제 인생이 막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짓기, 그리고 다락방 만들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9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대화다라고 판매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 10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하고 너 여기 있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림 집기에 대한 그림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연애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113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 이 여성과 대화를 나눌 때 여성이 문을 등지고 설 수 있는 선택을 하라. 이거 굉장히 가운데 보통 이제 여성이 창문을 보게 앉게 하라는 거는 데이트에서 이제 많이 해본 거였었는데, 창문을 등지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등지게 하라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한테는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말고 옷차림이나 이런 외모를 칭찬해라는 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하여간 좋은 상대를 만나려면 아무튼 존중과 긍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루소의 말처럼 사랑을 핑계로 무례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도, 근데 정말 이 루소는 이 사람이 쓴 말에 비해서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 이상한, 정말 말과 실제 삶이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루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외모로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라고 하는 거는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라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고, 사실 저도 사실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사람이나 잘생긴 거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거를 확 깨준 게, 제가 어떤 제 친구의 이제 7살 먹은 딸을 보면서 했던 건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이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는 삼촌보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 훨씬 더 좋아하고, 동물의 왕국에서도 딱 사자들이 있어도 제일 잘생긴 사자가 왕이거든요. 제일 예쁜 사슴이 딱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이들 간에도 동물의 본능으로 사실 제일 좋은 유전자끼리 마지막 발현된 게 제일 잘생긴 좌우 대칭의 어떤 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외모만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외모를 추구하는 거가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위선인 것 같아요. 아무 선입견이 없이 보는 그런 어린아이나 동물의 세계에서 그게 현실인 걸 보면 그 또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진정성이 없는 인맥 관리는 정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점력과 그 실험도 되게 재밌었는데, 딱딱한 소파랑 푹신한 소파 2개를 딱 갖다 놓으면 딱딱한 소파가 이겼는데, 딱딱한 소파 3개를 갖다 놓고 푹신한 소파를 해주면 모두가 푹신한 소파를 했다는 게, 이렇게 흔한 것은 캔슬되고 어찌 보면
독특한 거에서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초점 효과를 잘 이해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도 나의 남다른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점을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다독이면 또 필승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연애에서 하는 거고 또 이게 보통 이제 작업 멘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129페이지에 정말 희망적인 말은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면 성공률이 가장 높은 첫 마디는 안녕하세요 였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여간 인간관계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정말 보통 뭐 마음으로는 이러고 싶지만 대개는 이게 옳을까 뭐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게 이런 작업 멘트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였다는 거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주는. 그리고 호감을 갖는 데는 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고마움이나 공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32페이지 중간에 초록색 말도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말은 우정은 한마디에서 시작한다. 뭐? 너도? 그래서 우정이 정말 딱 이거 하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재밌었고 또 사랑에 빠지게 하는 36가지의 질문들을 보면 대개는 다 이렇게 개방형 질문들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 남한테 할 수 없었던 말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거, 또 여기 아까 호흡 맞추기에서 뭘 하든 같은 동작을 똑같이 하는 거가 친구를 만드는 제일 좋은 거고, 코미디를 할 때 제가 어디선가 본 건데 코미디언이 되는 첫 번째가 그냥 앞사람 따라하기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아무리 뭐 인상을 빡빡 쓰고 있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절대로 말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도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막 그 짜증내는 동작도 계속 똑같이 한 3-4번만 따라하면 그 사람이 웃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이 또 따라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가 침팬지로부터 이 진화할 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같은 동작 따라하기. 그래서 이제 춤을 같이 춘다는 거가 그렇게 같은 어떤 박자를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연에 대한 거에서도 아무튼 인연을 이렇게 맞이하려면 결국은 당신이 당신다워야 하고 당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결국 인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거저 얻을 수 없는 인연에 대해서 그림으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21세기 로맨스는 좀 더 그 현실적인 거에서 아마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도대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랑이 변하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제일 문제가 되는 뭐 핸드폰 그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도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사람 관계에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뭐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뭐 이런 걸 해서 아무튼 괜히 너무 그걸 하지 마라. 결국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제일 먼저 해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맨 아래 이 파란색 글씨로 연애 문제를 상담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당신이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거 진짜로 진짜 왜 이걸 진짜 몰랐을까? 라고 사랑의 신선도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잘하는 결정인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로또에 당첨되는 큰 행운이나 아무리 비참한 사고를 당하는 어떤 비참한 거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무리 기뻤던 사람도 아무리 슬펐던 사람들도 비슷비슷한 어떤 쾌락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로운 운명의 사랑을 만나도 결국은 그거를 유지하려면 변화를 꾀하고 뭐 이 감상을 또 달리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절해지면 되는 경제관에서 뭐 도대체 돈을 얼마를 낼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부담 가는 선까지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 좋고,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고 존중의 문제다. 상대방이 존중할 수 있으면 그걸 얼마를 내도 아깝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을 내는 게 아까울 정도면 그 여자랑 만나지 마라. 그 만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돈을 내가 이 여자를 만나는 게 인생 로또에 당첨되는 거다라는 정도의 사람을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몇 번 해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면 인생에 정말 그보다 더한 로또가 어딨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랑 만나면
그 다음에 살면서도 인생이 술술 풀리잖아요. 우리가 왜 이혼할 때 여성의 지분을 반으로 이 남자를 보통 위자료를 떼어줄 때 그게 이혼할 때 이 남자의 재산과 아까 결혼할 때와 이혼할 때의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 반을 떼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부자인 남자랑 결혼했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위자료가 한 푼도 없고 아무리 미국에서 좋다도 근데 이 본래 가난했던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 증가된 폭의 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보통 배우자의 노력이나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노력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집에서 뭐 살림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뭐 100번 친다고 해봐야 파출부 어떤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진짜 않다는 거죠. 보통은 그 남자가 정말로 나가서 그렇게 자기 거를 펼칠 수 있었을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발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이 사람이 하루 8시간 뭐 빨래하고 뭐하고 이런 가사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서적인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한테도 사실 지분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냥 뭐 내가 애들한테 뭐 주기만 했지 너네가 도대체 나한테 뭐 희생만 강요하는 게 자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주는 정서적 행복감, 아, 내가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일원이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발판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성공했다면 거기에는 그 부인의 지분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지분이 정말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제적으로 해주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삼각형, 완벽한 삼각형을 위해서는 친밀감, 뭐 열정, 헌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역시 그 장 끝날 때 연애를 할 때 주의할 점 그에 대해서 그림으로 또 재밌게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비슷한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게으름을 극복할 것이냐 해서 그 만성 미루기 환자가 성인 중 20%라고 하는데 이 저자도 봤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90%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사실 한 인구의 80%가 미루기 환자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아무튼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자기 자신부터 이겨야 된다. 그 말은 참 좋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미루기 하는 거에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일단 이거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유형 막판 스퍼트형, 아무리 그래도 나는 끝판에 막판에 좋은 결과를 되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하고 싶은 거, 세 번째는 선택에 어려운 그 결정장애가 있는 거, 네 번째가 충동적 스릴을 즐기는 사람인데 사실 어떤 것도 별로 꼭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 분석해봤는데 저는 막판 스파트형인데 이분들의 결론은 결국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과도 결국 좋을 수 없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건데 당장의 유희를 즐기는 이런 원숭이가 사실 우리 인간도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이 원숭이에서 별로 이렇게 진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하여간 슈드와 원트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보통 슈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원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슈드를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원트를 하면 훨씬 더 즐겁게 되는데 실제로 미루는 거는 단순히 이제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해줘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뭔가 슈드를 해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하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여간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는 어떤 운명론자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이렇게 잘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인간에서 내가 노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를 한 20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이 20, 30대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 감각이나 이런 거를 키워주는데 어떤 공부보다도 더 좋다. 그러니까 막 뭐 경영학을 공부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뭐 한 3, 4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가상현실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두리스트에서 투두리스트를 잘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도 그냥 작성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빅3 법칙이라는 거를 제안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빅3에 그냥 3개만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 3개도 룰이 있어서 그 그림처럼 첫 번째 빨리 완료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서 일단 하나를 해치우고, 두 번째는 뒤로 미루기 쉬운 일을 일단 하고, 세 번째가 오늘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을 해서 이 3가지를 지어나가는 형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포모도로 테크닉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차라리 빨리 이 시간을 잘게 쪼개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하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30분 5분이라든지 아니면 50분 10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이 작전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여간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이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그림으로 다시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는 방법 5가지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는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계획을 망치는 이유는 정말 100만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습관화해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가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어떤 쌓아나가는 개념에서 잘게 쪼개서 쌓아나가는 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걸로 하여간 최소의 노력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여간 요즘 하여간 뇌과학, 경제학, 그리고 아까 일반 어떤 AI 과학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통합돼서 하는데,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제적 독점을 굉장히 죄악시하잖아요. 또 마케팅에서 어떤 선점 효과, 뭐든지 먼저 시작한 1등 기업은 절대로 뒤집힐 수 없다. 정말 거기가 큰 실수를 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그럼 1등이 된 사람을 굉장히 원망을 넘어 거의 죄악시하거나 또 1등이면 다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1등에 계속 어떤 분야가 됐던,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뭐 하면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하면 뭐라고 하는 그런 내 머릿속에 된 그거는 실제로는 우리 아주 진화의 영역에서 어떤 인지적인 본능이라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문명을 사는 거는 찰나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최소로만 쳐도 20만 년의 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서 뭔가 익숙한 거, 본 적 있는 거,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뭐는 삼성, 뭐는 현대, 뭐는 소니, 뭐는 IB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봤던 거는 이게 안전할 거라는 이 오랜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낯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익숙한 거는 반드시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점이나 이런 어떤 일단 마켓에서의 어떤 1등의 그런 것들이 이런 다른 피해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거다. 또 그거를 하여간 잘 이용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해서 핵심 습관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들을 수 있나 하는 어떤 이 헤비 스태킹에 대해서 잘 하고 있고, 최근에 하여간 유명한 뭘 잘하고 싶으면 침대부터 치워라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간 실행 의도를 잘 잡고 하여간 목표를 가시화해라. 이 클립 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을 만큼 이 227페이지에 뭐든지 하나를 했을 때 클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획이 변화에 부딪혔을 때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좋은 습관이 되려면 21일을 연속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66일은 해야지 되게 이제 이게 된다. 그래서 21일은 결국 도로함에 타불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 일부 연구에서 보면은 10년 공부 나무함인 하불이라는 말이 실제 인지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사람은 본래 타고난 어떤 습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무리 사실 10년을 했다가도 안 하는 거라서 약간 최소 66일이지만 언제든 이게 깨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리프레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함께의 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에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으니까 함께의 힘을 하는 이런 거를 다 이용하면 좋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법 5가지에 대해서도 역시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8번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가 하는 거에서 최근에 이거를 이용한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많은 분야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정말 뛰어난 사람,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끼죠. 왜냐하면 자기 위에 몇 명 더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뭐 정말 하늘이 내린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내 위에 몇 명 더 있는 거 알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훌륭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도 내 위에 몇 명 더 있는 거 알고, 또 뭐 물리학자든 뭐든 막 정말 천재들은 내 위에 몇 명 더 있는다는 걸 카운터블 한 거죠. 이게 세워지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로 아주 천진난만하게 내가 제일 잘났어,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어떤 훈련에 의해서 나의 진짜 실질적인 객관적인 좌표, 나는 도대체 어디쯤 있나, 괜히 쓸데없이 좌절하지도 말고 완전히 그 근자감을 해서도 안 되고, 많은 훈련에 의해서 나의 실제 좌표가 어딘지를 알고 그거를 계속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역사의 순간에도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본인은 극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빠지고 나면 정말 대도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를 다 하는 게 뭐 수많은 역사에서도 보이는 걸 보면, 사간 정말 객관적인 좌표를 하려면 결국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관조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해서 이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그런 거고, 아무튼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 중에 뭐 단 한 명도 비껴갈 수 없는 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여간 이 객관적인 거와 맞지 않는 열등감을 벗어나서 하여간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 247페이지에 나래도 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 최대의 적은 나의 두 귀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여간 결국 나의 머릿속의 생각에 의해서 내 자신이 위대해지기도 했다가 쓸모없어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 모든 인간이 결국은 이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뭐 엔돌핀, 그 다음에 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코티솔, 세로토닌, 이 하나하나만도 뭐 굉장히 연구가 많고 그거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아무튼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받고 있으니까 너무 그때그때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 테스토스테론을 좋게 하려면 이 자세를 이 그림 5개 아주 재밌게 되어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을 좋게 하려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엔돌핀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 냉수욕을 하고,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의 그거를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게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코티솔 분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고, 또 세로토닌이나 비타민 D를 하기 위해서 햇빛을 받아라. 그래서 이런 5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아주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2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속여라, 너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뇌라는 것이 진짜로 속는다고 하죠. 우리가 뭐 웃음의 과학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웃을 때 작용하는 근육이 10초 40을 넘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뇌에서는 이 사람 행복한 환경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고, 우리가 단지 그냥 연극에서 맡은 배역일 뿐인데 거기서 막 고통스러운 역할을 지금 연구해야 해서 그 역할을 한 10초를 넘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호르몬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영화나 뭐 이런 탤런트들, 영화 배우분들이
역할대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방법 거를 이기는 거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또 어떻게 이제 아까 어떤 행동이었다면 지금 이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가 해서 불안감에 대한 거를 또 잘 해야 되고 자기 연민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스 고든의 말처럼 그냥 다른 시간은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은 결정을 내리면 된다. 그야말로 just do it인 거죠. just do it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그 정말로 우리가 한때 한 2, 30년 전쯤에 이제 뭐 뇌세포가 뭐 태어나서 첫 2, 3년 안에 뭐 다 생산 뭐 90%가 생산된다 그래가지고 막 2, 3년 안 된 애들한테 막 온갖 거를 가르치고 뭐 심지어는 태교 때부터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엄청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때 한 30년 전에 했으니까 30년 뒤에 태어난 애들은 다 지금 막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도대체 뭐지? 분명히 두세 살 사이에 3살 전에 뭐 뇌세포의 90%가 다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영아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해본 결과는 뇌신경은 결국 죽을 때까지 계속 변형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경 체제를 계속 끊임없이 플라스틱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하여간 모든 만드는 자체를 플라스틱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형외과가 플라스틱 서저리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모든 거를 그런 거라 신경 가소성도 사실은 심지어 60이 넘어서도 계속 끊임없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라고 하지 말고 뭐 제가 어디서 본 거에서 IQ가 맥시멈에 도달하는 때가 대개 한 29살 전후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뭐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IQ 검사에서 뭐 이렇게 인문계 갈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IQ가 보통 우리 생각에는 한창 공부하는 때 뭐 10대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IQ는 계속해서 해서 보통 한 29살 정도, 30살 정도 때가 맥시멈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때, 나 그때 IQ 별로였었는데 라고 해도 그 IQ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한 30살 정도까지, 에버리지 사람일 때. 근데 내가 정말 계속 인지적인 공부를 해가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60, 70이 돼도 IQ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최소 30대까지가 계속 IQ가 늘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상의 어떤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는 거 이것이 얼마나 또 좋은가. 네. 보통 명상 좋은 줄 아는데 하고 싶지 참 안 되잖아요. 근데 희망적인 단어는 저 270페이지 맨 위에 호흡을 느끼는 매 순간이 명상이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여간 맨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274페이지 위쪽에 잊지 마라. 지금의 감정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대뇌를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의 뇌가 바뀌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도 바뀌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또 아까 행동 5가지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다 지나가서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끝내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인생의 후회에 대해서 많은 걸 하죠. 그래서 한 것에 대한 후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자기 효능감이나 장점을 개발하라고 하는데 보통 뭐 한 것에 대한 후회,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도 역시 인지과학 이런 데서 이 실험이 굉장히 많은데 단기적인 결과를 내는 거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높다고 해요. 하지만 장기, 보통 한 5년 이상, 1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갔을 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모든 실험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한 거에 대한 후회는 곧 지나갈 뿐이고 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정말 크니까
그냥 무조건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마존의 그 창업자도 아마존을 창업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그 높은 연봉을 버리고 그 미지의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인터넷 쇼핑인지 뭔지 그런 걸 만드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안 한 게 더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는 딱 그 하나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서 후회 안 해도 후회는 그냥 하고 보는 걸로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